인간의 행복이란 행복의 획득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안녕하세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잠시 멈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딱히 불행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뭔가 어색하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사상에서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독특하고 어쩌면 가장 솔직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당대의 낙관주의 철학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헤겔이 역사의 진보를 노래하고 라이프니츠가 이 세계는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이라고 주장할 때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사실은 우리 시대, 특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께 가장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다. 행복은 어딘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거나 고통을 이겨내는 그 상태 자체입니다. 이 명제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큰 병 없이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무탈하다면, 지금 이 순간 극심한 고통 속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놀라운 행복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책은 행복을 더 많이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이미 얼마나 많은 행복 속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없는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얼마 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올해 55이십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니셨고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집도 있고 아이들도 다 컸고 아내와는 여전히 나란히 밥을 먹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큰 문제 없이 나왔습니다. 혈압이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약을 먹으면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요즘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생각이 뭐예요? 그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뭘 하나, 친구들은 벌써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나는 직장인으로만 살았으니까 아이들은 아직 결혼도 못했고 노후 자금도 충분한지 모르겠고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30년을 일했는데. 저는 잠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 걸까요? 집이 있다는 사실을 보시지 않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보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사실, 당신 자신이 큰 병 없이 55년을 살아왔다는 사실,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온통 없는 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은 것, 더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한 것, 아이들이 아직 정착하지 못한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안도감을 느끼지만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좋은 차를 사고 싶었습니다. 샀습니다. 처음 한 달은 기뻤습니다. 그 다음엔 그 차가 그냥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이 더 좋은 차를 사면 다시 불만이 시작됩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곧 그 집도 익숙해지고 또 다른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욕심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욕망을 줄여라. 하지만 저는 오늘 그보다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행은 대부분 비교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이 느끼는 불행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친구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아이들이 벌써 독립한 지인과 비교합니다. TV에서 보여주는 노후의 이상적인 모습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불행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항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해라는 기대. 아이들은 이래야 해라는 기대. 노후는 저렇게 준비되어야 해라는 기대. 기대가 현실과 충돌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패감은 불행을 낳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들, 예를 들어 50대에는 얼마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 자녀는 이 나이에 결혼해야 한다. 퇴직 후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들 중 진짜 당신이 스스로 만든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사회가 만든 것입니다. 미디어가 만든 것입니다. 옆집이 만든 기준이고 부모님이 물려준 기준이고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은 기준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든 기준에 내 삶을 끼워 맞추지 못해서 불행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집도 있고 아내도 곁에 있고 아이들도 건강합니다. 몸에 큰 병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극심한 고통에 처해 계십니까?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이미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없는 것, 부족한 것, 잃어버린 것을 향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방향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잃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큰 병이 없다는 것,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오늘 밥을 먹었다는 것,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이것들이 모두 행복입니다. 작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무게를 알게 되는 아주 크고 근본적인 행복들입니다. 2부. 행복의 기준을 잘못 배웠다. 고통의 부재가 진짜 행복이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 초반의 사업가입니다. 20대에 시작한 사업이 40대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강남에 건물을 샀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3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가 심해졌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제 하루에 먹는 약이 10알이 넘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대화가 줄었습니다. 선생님, 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 삶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반면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고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십니다. 큰 재산도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 스토리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걷습니다. 점심엔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밥을 해 먹습니다. 오후엔 손자와 놀아주거나 오래된 친구들과 전화를 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요즘 큰 걱정은 없어요. 두 분 중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합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덜 고통받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 배운 행복의 기준과 가장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간다.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는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공식입니다. 성공 행복, 돈 행복, 출세 행복. 하지만 이 공식은 틀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완전합니다. 성공이나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분명 어떤 고통은 줄어듭니다. 가난의 고통, 불안정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공 유지에 대한 압박, 건강을 잃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 진짜 행복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매일 고통스럽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매일 평온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세간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 지금 이 순간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성공한 사람과 비교해서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것을 더하는 방향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관계, 더 건강한 몸. 이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진다는 생각. 두 번째는 나쁜 것을 빼는 방향입니다. 고통을 줄이는 것, 걱정을 줄이는 것, 갈등을 줄이는 것. 쇼펜하우어는 두 번째 방향이 훨씬 더 확실하게 행복에 닿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가져도 곧 익숙해지지만 고통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1억 원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할까요? 처음엔 아마 무척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기쁨은 서서히 일상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힘들고 앉아있기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은 일상 전체를 지배합니다. 팝도 맛없고 잠도 못 자고 좋아하는 일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보면 고통의 부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적극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만 행복은 소극적으로, 즉 고통이 없는 상태로만 느껴진다. 지금 여러분이 허리가 아프지 않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행복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준으로 한번 자신의 삶을 바라봐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없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세워보십시오. 큰 병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복입니다. 가족이 무탈합니다. 이것은 행복입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복입니다. 누군가와 오늘 웃었습니다. 이것은 행복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행복 목록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것들이 무너지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덜 불행한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속에 품고 살아보십시오. 3부. 고통을 견디는 사람의 삶. 삶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63이십니다.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병이었습니다. 전날까지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밥을 차려도 혼자 먹습니다. TV를 켜도 함께 볼 사람이 없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오히려 더 슬픕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오늘 같은 날 어디 나가자고 했을 텐데 싶어서. 첫 해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먹는 것도 의미가 없었고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자주 찾아왔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부터 스스로 루틴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해오던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날씨를 확인하고 오늘 뭘 할지 조금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동네 마트에 갑니다. 꼭 살 것이 없어도 갑니다. 걸어가고 걸어오는 것이 하루의 운동이 됩니다. 계산원 아주머니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의 사교입니다. 점심을 간단하게 만들어 먹고 오후에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러 갑니다. 잘 그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붓을 잡고 물을 섞고 색을 칠하는 그 시간이 좋습니다. 생각이 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잘 지내지? 몇 마디 나누면 됩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막 웃고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더라고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에 가장 가까운 것 아닐까 하고요. 행복은 기쁨의 연속이 아닙니다. 행복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견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틴을 지키는 것, 작은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럭저럭 지나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떤 강렬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도록 감동받고 세상이 빛나 보이는 순간, 그런 순간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옵니까?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순간만 행복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불행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긍정과 의지의 부정으로 설명했지만 저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은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취업과 연애의 고통이 있었고, 중년에는 직장과 자녀의 고통이 있었고, 노년에는 건강과 상실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 고통은 원래 있는 것이구나. 지금 이 고통이 나만 겪는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이것이 삶이구나. 이 받아들임에서 평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남편을 잃은 첫 해의 고통 속에서도 결국 루틴을 찾으셨습니다. 그 루틴이 그분을 살게 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 커피를 내리는 것, 마트에 가는 것, 수채화를 그리는 것. 이것들이 그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들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견디는 방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인생에서 여러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고통을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삶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4부 기대를 줄이면 인생이 편해진다. 해시태그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사라지고 실망이 사라지면 평온이 온다. 이제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은 올해 35이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힘들다며 나왔고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또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어머니 눈엔 영 불안해 보입니다. 애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대기업도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갔었는데 왜 스스로 그걸 포기하는지.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몇 년 전부터 많이 멀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끊고 명절에도 잠깐만 들렀다 갑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서운하고 아들은 어머니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아이가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한 게 없어요. 내 기대를 못 채운 것이지 자기 삶을 못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가 그분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밥 굶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해. 아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포장되지만 종종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대는 때로 엄청난 압박이고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상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은 현실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에서 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면 결혼했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들이 대기업을 그만둬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삶 자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은 이래야 한다는 기대, 이 나이엔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대,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현실이 그대로인데도 삶이 편해집니다. 아들이 변한 것이 없어도 어머니가 기대를 내려놓은 뒤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더 자주 전화를 걸어오고 어쩌다 만나면 예전보다 훨씬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대가 없어지니 판단이 없어지고 판단이 없어지니 편안함이 생긴 것입니다. 삶의 많은 갈등이 사실은 기대의 충돌입니다. 넌 왜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느냐는 질문을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방법이고 동시에 스스로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대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배운 것, 사회가 주입한 것인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내가 고통스럽다면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이 사라집니다. 실망이 사라지면 평온이 옵니다. 평온이 오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5부. 우리는 너무 많은 행복을 원한다. 행복을 더하려 하지 말고 고통 하나를 빼라. 요즘 우리 사회는 완벽한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노후 준비를 잘해야 한다.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자녀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한다. 부부 사이도 챙겨야 한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취미 생활도 있어야 하고 배움도 계속해야 하고 여행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잘해야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분이 계십니다. 58세 주부입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이제 자기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하십니다. 아침엔 필라테스, 오전엔 영어학원, 점심엔 봉사 모임, 오후엔 독서 모임, 저녁엔 남편 저녁 챙기기, 주말엔 아이들 챙기기 부모님 방문. 뭔가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것이 바로 너무 많은 행복을 원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다양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통해 행복해지려 하지만 더 많은 것은 더 많은 관리 비용을 요구하고 더 많은 실망의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10가지 행복을 쫓으면 10가지 실망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필라테스를 빠지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영어학원 숙제를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봉사 모임을 못 가면 미안합니다. 독서 모임 책을 다 읽지 못하면 민망합니다. 결국 행복을 위해 시작한 것들이 오히려 작은 고통들의 집합소가 됩니다. 이것이 번아웃의 정체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 하나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10가지 좋은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분의 경우 가장 큰 고통은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위한 것들을 너무 많이 채워 넣은 탓에 진짜 자신이 있을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아무 약속도 없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그날 뭘 할지는 그날 아침에 결정하세요. 그분은 처음엔 불안해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하루가 일주일 중 가장 좋은 날이 됐어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행복을 동시에 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대신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 하나를 줄이는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걱정이 너무 많다면 걱정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 관계 하나를 회복하는 것. 몸이 힘들다면 무리한 일정을 줄이는 것. 행복을 더하려 하지 말고 고통 하나를 빼십시오. 그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6부. 건강은 가장 확실한 행복이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행복.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체력도 좋고 아픈 기억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건강에 대해 그다지 감사함을 느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62세에 갑자기 뇌경색이 왔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왼쪽 팔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처음엔 자고 나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아침이 되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즉시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3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그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당연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밥을 씻고 삼키는 것도 연습을 해야 했고요.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분은 퇴원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2발로 서면 행복해요. 숟가락 들고 밥 먹으면 행복해요. 그냥 걸어서 마트 갔다 오면 행복해요. 전에는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의 가장 생생한 예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느끼기 가장 어려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없을 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파 본 사람은 허리가 안 아픈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압니다. 위염이 심해서 밥을 못 먹어본 사람은 밥 한 그릇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압니다. 무릎 수술을 받아본 사람은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압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이것이 건강이 가진 역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거나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 2발로 일어나셨습니까? 밥을 드셨습니까? 걸어서 어딘가에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 행복입니다. 작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는 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고통스러우면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몸이 건강하면 하루하루가 살만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가장 확실한 행복 투자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 밥을 제때 먹어야 하는 이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결국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이 줄면 행복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어딘가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만성적인 통증이 있거나 최근 진단을 받으셨거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으신 분. 그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받고 계신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여전히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고통은 관리될 수 있으며 삶은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지금의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는 아직 잃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7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이유. 평범한 하루가 기적이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고 세수를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밥을 드셨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오늘 날씨를 확인하셨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아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범한 아침이 사실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70이십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1년을 보내셨고 치료가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금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받을 때요 모든 것이 달리 보였어요.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가로수 거기 참새들이 오가는 것.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밥을 먹고 싶다. 그냥 집에서 누워있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분은 지금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드십니다. 가끔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십니다. 오후엔 손자들이 오면 같이 놉니다. 저녁엔 드라마 한 편 보고 주무십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진짜 행복해요. 정말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핵심입니다. 큰 고통이 없는 상태. 지금 이 순간 극심하게 괴롭지 않은 상태.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여행을 가야 행복하고, 대단한 성취를 이뤄야 행복하고, 감동적인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복을 쫓다 보면
평범한 하루는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의 온기, 어제 자녀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하나, 동네 산책길에서 만난 낯선 이의 눈인사, 이것들이 모두 행복의 재료들입니다. 큰 기쁨이 아니어도 됩니다. 감동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통이 없는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행복을 기다리는 동안 평범한 행복은 매일 우리 곁에서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암투병을 하신 분이 가장 원했던 것은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그것들. 지금 이 순간 큰 고통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아직 없는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고통이 아닌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것을 먹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누군가와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소극적 행복론의 핵심입니다. 행복을 찾아다니지 말고 이미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지금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도, 미래의 더 나은 시절을 기다리는 것도 모두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극심한 고통이 없다면 당신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8부. 소극적인 행복론 마무리.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행복은 쫓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남는 것이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소극적 행복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상으로 표현했습니다.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소극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남는 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 적은 것처럼, 너무 낮은 기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조금 충분히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말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실 것입니다. 더 크게 욕망했을 때의 고통을 아십니다. 기대가 너무 컸을 때 실망의 크기도 아십니다. 너무 많은 것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조용한 날에 문득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소극적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할 때 불행해집니다. 불행의 뿌리는 비교와 기대입니다. 있는 것을 보는 것, 지금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성공이나 돈이 아닙니다. 고통의 정도가 진짜 기준입니다. 덜 불행한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삶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이 사라지고 실망이 사라지면 평온이 옵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일 수 있습니다. 10가지 행복을 동시에 쫓는 것보다 하나의 고통을 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행복을 더하려 하지 말고 고통 하나를 빼십시오. 건강은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행복. 지금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큰 고통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중심에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명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고통이라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상처받고 실망했던 순간들, 잃고 아파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강인함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만약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행복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더 큰 행복을 찾아 달려가다 보면 발 아래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밟고 지나갑니다.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눈을 줍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에 잠시 머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잠시 머무십시오.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아직 곁에 있다는 것에 잠시 머무십시오. 이것이 거창한 명상이나 수련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지금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을 줄이는 지혜를 말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 기대를 낮추는 것, 비교를 멈추는 것, 지금 가진 것에 머무는 것. 이것들이 어렵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큰 고통이 없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고통이 없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처음 들으면 어둡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말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내내 정반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위로입니다. 고통은 원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고통이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좋은 상태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는 인생의 중후반을 살아오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앞에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고 가능성도 있었고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지점에서 우리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바라보는 지혜. 더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지혜.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지혜.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가족관계가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불안하거나 외로우신 분들. 그분들께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당신 삶 전체가 아닙니다. 고통은 왔다가 갑니다. 형태를 바꾸기도 하고 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삶이 계속되는 한 다음 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지금 별로 힘들지 않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그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행복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큰 행복을 찾아 달려가다가 지금의 이 평온함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이 평범한 하루가 언젠가 당신이 그리워할 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한 구절 변형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의 부재만이 있을 뿐이다. 저는 오늘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이 순간이 이미 행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목소리, 이 이야기가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와 소극적 행복론에 대하여 이 책에서 여러 번 언급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이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 핵심만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당시 유럽의 주류 철학자들이 역사의 발전, 이성의 승리, 인류의 진보를 이야기할 때 그는 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다. 이 말이 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은 당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들은 다 행복하고 나만 힘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립니다. 그 옆에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힘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의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고통도 많아집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충족되지 않는 것도 줄어들고 따라서 고통도 줄어듭니다.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무욕, 불교에서는 탐욕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화는 달라도 동서양의 지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고 그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대신 저는 이 책에서 조금 다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원하는 것에서 잃지 않은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서 지금 있는 것으로.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대의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길었습니다. 지금 없는 것들을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무게 마이너스 외의 나쁜 기억은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쾌락은 소극적이고 고통은 적극적이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까요? 여러분, 10번의 칭찬과 1번의 비난이 있다고 칩시다. 오늘 동창회에 나갔는데 친구들이 다들 야, 너 안 늙었다. 인상 좋다라고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기분이 참 좋죠.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에 딱 한 친구가 그럽니다. 근데 너 요즘 어디 아프냐? 얼굴이 좀 사갔네. 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 남는 건 무엇인가요? 9명의 칭찬인가요? 아니면 그 한 명의 무심한 말인가요? 열이면 열, 그 한마디에 꽂혀서 거울을 들여다보며 밤잠을 설치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깨우지만 만족은 우리를 잠들게 한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나 쾌락은 결핍이 채워진 상태일 뿐입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행복하죠? 그건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사라진 것뿐이지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 그 행복은 금방 잊힙니다. 하지만 고통은 다릅니다. 고통은 우리 존재를 위협합니다. 몸 어딘가가 아프면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여기 문제가 생겼어. 집중해. 라고요. 그래서 고통의 힘은 쾌락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강하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직장 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무엇인가요? 큰 프로젝트 성공시켜서 상금 받았던 날인가요? 아니면 상사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던 그 비참한 오후인가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뒤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이 큰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존재의 기본값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죠. 쇼펜하우어는 이 속담을 철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행복을 부정적 네거티브인 성질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이라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고 자유는 구속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순간 왼쪽 새끼 발가락의 감각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건강하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뇌가 그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길을 가다 그 발가락을 문지방이 콱 찧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이 그 새끼 발가락 하나로 수렴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한 전체를 느끼지 못한다. 오직 구두가 끼는 작은 부위만을 느낄 뿐이다. 참 잔인하면서도 명쾌한 비유죠? 우리는 99%의 평온함보다 1%의 불편함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통장에 돈이 넉넉히 있을 때는 그게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지거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단돈 100만 원이 아쉬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이 있었던 상태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매일 보는 아내, 남편. 가끔은 잔소리가 지겹고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가 덜컥 큰 병에 걸리거나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는 그 지겨웠던 잔소리가 사실은 내 삶을 지탱하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존재할 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진 뒤 고통이라는 형태로 변했을 때 비로소 그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행복한 일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나에게 없어서
다행인 것들을 세어보라고요. 오늘 나는 치통이 없어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구나. 오늘 나는 빚쟁이에게 쫓기지 않아서 편히 잘 수 있구나. 오늘 내 자식들이 사고치지 않고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소극적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신은 혹은 진화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불행에 예민하게 만들었을까요? 좀 행복한 것들을 더 크게 느끼게 해주면 어디 덧나나요? 쇼펜하우어는 그 답을 생존에서 찾았습니다. 먼 옛날 숲속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보세요. 맛있는 열매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 10점이고 옆을 숲에서 푸스럭거리는 호랑이의 소리를 들었을 때 느끼는 공포가 10점이라면 그 조상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열매는 못 먹어도 다음 기회가 있지만 호랑이는 한번 놓치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진화 과정에서 좋은 일은 대충 넘기고 나쁜 일이나 위험한 신호에는 비상을 걸도록 발달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 호랑이는 남들의 시선, 노후 자금 부족, 건강검진 결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여전히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세상은 너무나 평온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가 할 일이 없어서 아주 작은 일도 생존의 위기처럼 크게 부풀리는 겁니다. 옆집 영철이는 이번에 아들이 대기업 갔다는데 이 말이 들리는 순간 뇌는 호랑이가 나타난 것처럼 경고등을 켭니다. 너는 뭐 했어? 너는 뒤처지고 있어. 위험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과 질투, 불행의 감정은 여러분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아주 성실하게 생존 본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 불안이 몰려올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내 뇌가 오늘도 호랑이를 쫓느라 고생이 많구나. 하지만 지금 여긴 호랑이가 없단다. 안심해도 돼. 여기에 한 남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평생 큰 병 한 번 없었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연금도 나오고 자식들도 다 대학 보냈죠. 그런데 늘 입버릇처럼 인생 참 재미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고 투덜대셨어요. 남들처럼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명품 시계를 찬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췌장에 이상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김 선생님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평소 지겹게 보던 아파트 앞 공원의 가로수들이 그렇게 눈부시게 초록색인지 처음 알았답니다.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가 그렇게 눈물겹게 고소한지 처음 느꼈답니다. 길 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부자로 보였답니다. 일주일 뒤 다행히 오진으로 판명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병원 문을 나서며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동안 내가 누렸던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당첨된 복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찌릅니다. 당연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의 가치를 잃는다. 우리는 건강이 당연하고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게 당연하고 내 곁에 사람이 숨쉬는 게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라는 생명체가 오늘 하루 무사히 생존해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셨나요? 그 씁쓸하고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의 감각.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이 있고 컵을 들 수 있는 근육이 있으며 커피 향을 맡을 수 있는 후각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우주의 모든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행은 더 갖지 못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망각할 때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배우고 더 벌고 더 사고 더 유명해지라고요.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행복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기술이 아니라 빼는 기술이다. 인생의 오후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조언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채우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우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첫째, 무리한 목표를 빼세요. 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사회적 체면과 기준을 버리세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해야만 산의 아름다움을 아는 게 아닙니다. 동네 뒷산을 천천히 걸으며 들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산의 진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독소를 빼세요. 만나고 나면 키가 빨리는 사람,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 돈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이제는 그런 인연들에 연연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예찬했습니다. 무의미한 10명의 지인보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조용한 1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겁니다. 셋째, 비교를 빼세요.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가장 지독한 벌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산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마음을 조금만 덜어내도 삶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빼보세요. 욕심을 빼고 시기심을 빼고 걱정을 빼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고요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고요함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쇼펜하우어와 함께 우리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인생은 힘들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힘들 겁니다.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또 흔들리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건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항해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고통이 잠시 멈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인지를요. 쇼펜하우어는 그의 침실 머리맡에 늘 이런 글귀를 두었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야, 김아무개야. 오늘도 큰일 없이 잘 버텼다. 큰 병 안 걸리고 크게 속 썩는 일 없이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누울 수 있으니 너는 오늘 최고의 하루를 보낸 거야. 수고했다. 행복은 저 멀리 무지개 너머에 있는 화려한 보물지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창가에 비치는 햇살, 식탁 위에 따뜻한 국 한 사발, 그리고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서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심장 소리. 바로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 동료 여러분, 더 이상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행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건강하고 무탈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모레도 아무 일 없는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는 평안한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들, 쇼펜하우어의 지혜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승리자, 행복한 자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행복하세요.